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당장 정부가 있고요. 수소 충전소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 전기차 생산 업체가 있고요. 현대차.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소유자.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 그 다음 수소 충전소를 건설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이 분야를 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제일 이제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소 충전소 건설 업체밖에 없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이걸 미래를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충전소를 많이 지을 건데 건설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 분담해서 이 부담을 운전적 부담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탁드리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 수소 전기차 좋고 싸고 좋은 차를 얻고 그 다음에 연료비 절감까지 원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 절대로 쉽지는 않고요. 적어도 수소 전기차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휘발유차 대비 동등한 유지비 수준에서 친환경차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어떤 뭐 국가나 환경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좀 이거를 차를 좀 소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인용되는 자료인데 저 하이드로젠 카운실의 맥킨지가 이제 그 자문한 내용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형 차량일 때는 전기차가 유리하고 대형 차량이 되면은 수소 전기차가 유리한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가 경계선인지는 여기서는 55kWh를 제시했는데 그 수치는 뭐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충전소 구축 방식은 지금 대부분 이제 일반 충전소를 합니다. 그냥 저 왼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충전소에 이것저것 다 있고 마지막에 충전소에 이제 수소 생산 설비, 저장 설비, 이제 수소를 충전해주는 이제 충전기까지. 그 다음에 수소를 고압으로 충전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시키기 위해서 냉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부지에 일반 주유소처럼 다 있으면 일반 충전소고. 그 다음 저렇게 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패키지형으로 해서 그런 모든 부품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은 패키지형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공간을 적게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동형이 있습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이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형 아예 저 패키지 전체를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저 트럭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뭐 중부, 뭐 수요일에는 동부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넣어주는 거죠. 수소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충분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투자하는 비용 대비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공급 방식은 이제 오프사이트 저장식은 말 그대로 큐브 트레일러가 와서 이제 실어주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든 제조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개질형 이제 추출하는 것, 도시가스 추출하는 것하고 아니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는 전기 요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지면은 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개질형 같은 경우에는 저기 도시가스 라인이 상하에 있기 때문에 융복하고 기존의 LNG 충전소나 LP 충전소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인데요. 뭐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이 숫자의 규모,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요. 세세한 숫자를 뭐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크게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로 볼 수 있는 게 단기는 이제 22년까지 수소 경제를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22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준비한 게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단계겠죠. 그 다음 30년부터 40년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22년부터 30년까지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 그런 인프라들이 구체화되는 시기고, 30년 이후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 관련 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마도 30년 정도부터는 이제 해외의 수소 수입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요. 하나 주목하실 건 수소 공급량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수소 사용량이 연간 200만 톤입니다. 근데 2022년에 한 50만 톤 되니까 지금 수소 사용량이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을 잡아놨는데 저 가격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겠죠. 절대 쉬운 가격은 아니고요.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비자한테 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지겠죠. 네, 다음.
먼저 이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를 보면은 아래 쭉 있는데 보시면 되고, 몇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22년까지는 우리가 국내 내수가 훨씬 많지만 한 10만 대 정도 되면 양산이라고 현대차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산 규모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2040년을 보면은 국내 내수보다 당연히 해외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해외 수출이 더 많이 되기는. 결국은 이 산업을 이용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가격 저감을 위해서는 어쨌든 양산 시점을 빨리 가야 됩니다. DOE는 보통 50만 대를, 연산 50만 대를 양산이라고 하죠. 어쨌든 적어도 1년에 몇십만 대 생산 수준이 되면은 부품 가격이 양산에 대해서 최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산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수소 충전소 구축이 필요한데, 이 충전소를 단순 숫자만 늘리면 안 되고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게 그걸 고려해서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제 생산, 이송, 저장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고압 수소로 할 거냐, 액화 수소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해서 수소 가격 저감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수소를 국내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싸겠다는 시점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수입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네, 다음. 그 다음에 발전이 좀 애매한데, 발전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용을 2040년에 15기가와트 이상하겠다고 했는데, 국내만 하면 이제 8기가와트죠. 그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고,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이 연료전지가 진짜 시장에 성공하려면은 저기 있는 대로 40년까지 적어도 설치비가 3분의 1. 설치비는 뭐냐 하면은 제품 가격이에요. 지금 제품 가격을 지금 수준에서 3분의 1을 떨어뜨려야 되고, 발전 단가나 연료비니까 뭐 어쨌든 수소가 됐든 메탄이 됐든 연료비 측면에서도 운영비가 2분의 1로 저감이 돼야 돼서 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어쨌든 저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는 뭐 수소를 쓸 수도 있지만 현재는 메탄을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연료를 하게 되면 사실 수소 인프라 구축하고는 조금 별도로 진도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터빈은 국내 기술이 미흡합니다. 진짜 사실 그 가스 터빈 기술 자체가 국내가 좀 미흡하고 수소 터빈 기술은 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술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본에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뭐 협력을 해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소 터빈 발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조건이 무조건 싼 수소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가 수소를 대량으로 수입을 못하게 되면 저쪽으로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계획인데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를 뭐 약간 중기 정도로 보고요. 미래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 게 2050년입니다. 2050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이 205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걸 많이 참고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일본에서는 이 발전용은 대부분 이제 가스 터빈으로 간다고, 수소 터빈으로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일본은 제일 아래에 있는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이 가정용 연료전지인데, 가정용 연료전지가 지금까지 한 35만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의 가정용 보급이 많고 발전용은 약간 수소 쪽에 수소 터빈에 시중한다는 게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후반 정도 되면, 그러니까 2028년이나 7년 이쯤 되면은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 시장이 활성화돼서 지금 주유소 만들어서 알아서 자립화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활동을 보면 아까 했던 수입 관련해서 일본의 내도나 기업들의 협력이 하이스트라라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이스트라라는 기구가 있고요. 호주하고 이제 뭐 기술 협력을 해서 호주에서 수소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계획에 따르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시범 도입을 하고 2030년에는 적어도 10만 톤 이상 도입을 해가지고 수소 터빈 발전 단원을 돌리는 그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저 회사들이, 네 군데 회사들인데, 쉘, 제이파워하고 가와사키하고 이어단인데, 회사들이 정부 지원하에 호주랑 협력해서 이미 진행되어 있고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은 이제 그 포스트 엘리먼트 퓨얼이라고
수소 충전 사업하는 회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물론 처음에 설립될 때는 그 정부 지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 목표는 클린에어,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뭐 엔지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 관련 회사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물 전기분해, 그 다음 수소 이런 것들을 이 패키지로 해서 에너지 관련으로 장기적인 계속 사업을 하려고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도 유명한데 여기도 뭐 블루 하이드로젠이라고 가지고 어쨌든 어떤 친환경 수소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때 탄소 배출을 하느냐, CO2 프리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이제 말을 쓰는 게 로우 카본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어쨌든 줄이자. 프리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저탄소 정도로만 가도 성공이 돼서 저탄소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다음. 이 마지막인데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기반이 돼야지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수소도 이야기했지만 수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뭐 전기차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수소, 전력 인프라 이것들이 다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신재생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뭐 화석 연료나 원자력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를 다 국가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